자, 1월 4일입니다. 리눅스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은요. 일단은 첫 번째가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 네, 리눅스 개요라고 해서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리눅스 기본 명령. 자, 기본 명령이라 하면 이제 리눅스 시작 종료. 그 다음에 그 파일 디렉토리 관련, 그 다음에 사용자 그룹, 그 다음에 권한 관련된 거,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 자, 파일하고 디렉토리 관리 관련된 것들 중에 이제 압축, 그리고 다운로드 이런 것도 있었고요. 프로세스 관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VI 에디터. 자, 요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트워크 관련. 네트워크 관련돼서 핑, NS 루컵, 그 다음에 방화벽 설정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가 패키지 설치. 그래서 FTP 설치했었고요. 그 다음에 MySQL, 실제로는 마리아DB를 설치를 했었죠. 패키지 설치하고 이제 뭐 서버 설치랑 뭐 같은 의미로 보통 쓰여요.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 과정에 들어가는 요 부분은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모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핑하고 NS 루컵 같은 경우는 사실 활용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핑에 응답하지 않게끔 설정을 막아버리거든요. 우리도 어제 해봤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방화벽 설정은 매우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포트를 차단을 하고 사용할 포트만 개방하는 거. 네, 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윈도우에도 똑같은 설정이 있었어요. 윈도우도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본 설치 사항들이 돼요. 자, FTP하고 MySQL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원격 접속을 위해서 SSH를 쓰고 있잖아요. SSH를 설정을 좀 보완을 할 거예요. 방화벽 설정하고 맞물려서. MySQL 관련해서도 전에 우리가 그
포트 번호 바꾸고 방화벽 설정하고 그런 걸 안 했었는데 이 MySQL에 대해서도 방화벽 설정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웹서버 설정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노드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6개월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HTML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다 오는 거죠. 자, 최대한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이런 키워드들 하나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을 붙여서 좀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SSH 설정부터 좀 봅시다. 자, SSH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원격 접속 서비스예요. 바이 터미널로. 근데 이게 옛날부터 이런 방식이 있긴 했어요. 이게 옛날에 사용되던 거는 텔넷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텔넷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PC통신이에요. 왜 응답하라 인트로 화면에 나오는 그 10% 화면 있죠? 그게 텔넷의 대표적인 예예요. 저도 본 적 없어요. PC통신.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컴퓨터를 처음 사용한 게 2001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얘네가 1995, 6, 7년도 그때쯤에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이 텔레 시절에 그 온라인에서 되게 유명했던 콘텐츠가 그 엽기적인 그녀랑 테마록, 엽기적인 그녀 소설 원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돌아다녔대요. 그 당시 PC 통신은요 지금처럼 랜으로 통신을 한 게 아니고 모뎀이라고 하는 장비로 통신을 했어요. 전화선이요. 그래서 어느 집 컴퓨터가 인터넷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집 전화가 하루 종일 통화 중이 되는. 가끔 그 친구네 집에 전화 걸면은 마치 팩스기에다 전화 건 것처럼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PC 통신하는 때였고 웬만한 집 전화 요금이 2, 30만 원은 가볍게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그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어쨌건 이 당시 PC 통신은요 단점이요 전달되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아서 악의적인 목적을 갖는 공격자가 중간에 패켓을 가로채서 분석하고 해킹을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안 쓰여요. 보안에 완전 무방비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 처리해서 이제 처리하는 SSH라는 방식을 새롭게 고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SSH가 옛날에 PC 통신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데이터 전송 시 패킷이 암호화. 패킷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인데 일정 단위마다 쪼갠 상태를 패킷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500메가짜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 번에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사이즈만큼씩 아마 64바이트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만큼씩 데이터를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 쪼개진 조각을 계속해서 이제 수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쪼개진 한 조각을 1패킷이라고 해요. 그리고 1패킷당 전송 요금이 1.9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액제를 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와닿지가 않지만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 패킷 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데이터 그 네트워크 회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리눅스상의 SSH 서비스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이미 설치 과정에서 SSH 서비스를 설치해서 쓰고 있었어요. 원격 접속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실습하시는 거를 VM웨어 상에서 하던 아니면은 명령 프롬프트로 리눅스에 원격 접속을 하건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가동되는지 확인해 보면 sudo 시스템 시첼 스테이터스 SSHD라고 하면은 액티브 러닝 상태라고 나올 겁니다, 당연히. 자, 이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스키핑이라고 하고 다음으로 안 넘어가면요. 이게 뭐 엔터 치면은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출력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이미 원하는 정보 확인했으면 나머지 계속 볼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C 눌러서 캔슬 시키시면 다시 입력 가능한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미 SSH가 잘 돌고 있는데 뭘 할 거냐? 일단은 SSH가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sudo systemctl list unifiles라고 하는 여기에 그 자동 실행 목록이 저장이 돼 있어요.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애들. 이 파일을 출력을 할 건데 거기서 그래 필터링 기능이죠. SSHD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애를 확인을 해봐요. 네, 그럼 이제 이 파일이 자동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지금 설치할 때 이미 자동으로 다 세팅되어 있는 거 확인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SSH에 대한 설정을 할게요. 자,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요. 기본 포트 번호 22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임의의 포트로 바꿔야 돼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웹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비스들은 기본 포트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기본 포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 IP나 잡고서 22번 열렸나 하고 핑 때려보면 열렸네? 하면은 이제 거기로 해킹 시도를 무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서비스가 아닌 이상은 포트를 항상 임의의 값으로 바꿔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루트 계정은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갖는 사용자라 그랬죠. 그래서 루트가 원격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으면, 자, 예를 들어서 22번 포트를 쓰고 기본값 루트도 그냥 접속할 수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서버에다가 그냥 우연히 아무 IP나 랜덤으로 조작해갖고 핑을 때렸는데 핑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22번이. 어라? 되네? 그러면 아이디 루트라고 때려놓고 비밀번호를 될 때까지 막 조합해봐. 정말 운빨 좋게 비밀번호가 딱 맞는 순간이 왔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서버는 완전 다 뚫린 거죠. 모든 시스템 해킹의 목적은요. 루트가 갖고 있는 권한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정보라던가 그런 것들 다 탈취하는 거죠. 자, 일례로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요즘은 잘 안 해요. 초창기 때 많이 했는데 탈옥이라는 걸 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 탈옥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폰의 어둠의 경로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탈옥에 대응되는 게 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안드로이드 그 이용자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핸드폰 좀 쓴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막 핸드폰 튜닝하는 애들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는 그게 좀 더 쉽긴 한데 루팅이라고 해요. 이 루팅이라는 걸 하면 제조사가 설치한 기본 프로그램들 막 지울 수 있고 구글 스토어 말고 그 카페 같은 데 올라와 있는 게임 파일들 내가 내려받아서 직접 설치할 수 있고 그래요. 대신에 루팅이나 탈옥을 하면 그다음부터 AS 안 해줘요. 왜냐면 이거는 핸드폰에 있는 운영체제를 임의로 해킹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루팅이 안드로이드의 루트 계정을 탈취한다라고 해서 루팅이라고 불러요.
안드로이드도 리눅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드로이드도 우분투 리눅스 계열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 컴퓨터에 USB를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요, 그 명령 프롬프트로 안드로이드 폰의 터미널로 붙어갖고 리눅스 명령을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앱, 안드로이드 앱은 뭐 iOS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때 무조건 맥으로밖에 못해요. 이건 뭐 대체 불가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앱은 맥이건 윈도우건 안 가리고 다 개발할 수 있는데, 그 출시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나오는 앱들 있죠. 좀 시스템에 밀접한 기능을 갖는 앱들. 그런 애들은 우분투 리눅스에서밖에 개발을 못해요. 안드로이드도. 그래서 앱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분투 리눅스가 그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SSH의 설정 파일은요, etc 밑에 SSH 밑에 sshd 언더바 콤프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VI 에디터로 엽니다. 이 설정 파일의 경로들을 잘 기억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리눅스 관리할 때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버전이 올라가거나 리눅스 종류가 바뀌면 설정 파일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럼 그때 또 그 설정 파일 계속 찾아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설정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포트 번호. 자, 포트라고 명시하고요. 기본 포트 번호를 9901로 적어주세요. 자, 퍼밋 루트 로그인이라는 거를 no라고 적어주세요. 이 두 가지를 추가하시고요. 저장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시스템 CTL로 SSH T가 아니네. 이거 오타요. SSHD예요. 여기 SSHD. 여기 오타 주의하세요. 자, 얘를 리스타트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기본 포트 22번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9901로 바뀌었잖아요. 포트 번호가. 그러면 이제 방화벽이 지금 현재 22번이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규칙을 제거하고 새롭게 9901 포트를 열어줘야죠. 그래야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sudo ufw delete 제거하죠. allow 22번 포트에 대한 규칙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allow 9901 TCP 규칙을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보고요. 방화벽 규칙 다시 로드하고 방화벽 규칙 확인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자, 이제 윈도우나 맥 같은 거에서 외부 접속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포트 번호가 기본 포트가 아닐 때는 SSH 계정 이름 골뱅이 리눅스 IP 마이너스 P 붙여서 포트 번호, SSH 뭐, 이건 보여주면 되구나. 자, 저는 IP,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리눅스는 이 실제 상용 서버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얘는 도메인이 있으니까 IP 말고 도메인을 적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실습한 경우는 도메인이 없으니까 IP를 적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P 9901. 실제로 저도 9901이라고 포트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접속이 됩니다. QMI라고 하면은 제 아이디가 표시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로그인 됐는데 ZSH 테마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 진짜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리눅스 서버예요. 한 달에 15만원씩 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웹사이트 한 3개 정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SSH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 너무 훅 들어오지 않았어?
비밀번호 입력을 안 했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자, 비밀번호 입력을 보통 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비밀번호 입력 안 하고 들어오죠.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을 하면은 그 비밀번호 때려 맞추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무 글자나 막 랜덤하게 입력해갖고 비밀번호가 맞을 때까지 계속 입력을 시도하는 그런 자동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 때문에 비밀번호를 안 쓰고 여기에 인증서를 연결한 거예요. 여기에 연결한 인증서가 요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파일 아니에요, 이거? 자, 이 파일 여러분들 첫 주인가 둘째 주에 이 파일들 만들어서 다들 갖고 있을 텐데 이 파일 어디서 썼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깃허브에 로그인 하려고 지금 다들 이 파일 쓰고 있어요. 깃허브에 푸시하고 풀할 때 계속 다들 이 파일을 쓰고 있다고요. 이게 서버에 로그인할 때 쓰는 인증서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공인인증서 같은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하나는 서버에다가 놓고 하나는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입력이 생략돼요. 왜냐하면 이 파일이 비밀번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접속을 확인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루트로 로그인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루트는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로그인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루트로 원격 접속 못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이 스무스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사용할 때는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루트 권한을 빌려야 되니까 수두나 아니면 수를 사용해서 루트 권한을 빌려갖고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루트로 직접 접속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실습은요, 그 VMware에서 직접 하지 마시고 전부 명령 프롬프트나 터미널로 원격 접속해서 하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실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 파일 쓰는 거는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실제로 뭐 실습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30분까지 마무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만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지금 막 설명 시작했으니까 이거 설명 끝나고 신호 보내줄게요. 어차피 지금 하나 조금 이따 하나 매한 가지니까. 자, 요번에 이제 SSH 인증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하면. 자, 일단은 서버에 접속하려면 인증 절차라는 걸 거쳐야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전송하는 거는 네트워크 상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리고 접속할 때마다 입력해야 되고요. SSH는 이 암호화된 파일을 서버랑 이제 클라이언트가 하나씩 나눠 가짐으로 해서 그걸 이제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서버에서 인증받고 암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인증키 파일은요, 서버에서 생성하거나 클라이언트에서 생성하거나 모두 생성할 수 있어요. 양쪽에서 모두. 자, 만약에 인증키 이름이 헬로월드라고 가정하면은 인증키랑 공개키가 모두 일치해야 돼요. 자, 인증키 파일 이름이 헬로월드라고 가정할 때 그냥 파일이 헬로월드인 거는 클라이언트 운영체제의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
.ssh라는 폴더에 보관돼야 되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인데 확장자가 펍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는 게 있어요. 얘는 서버 운영체제에 저장하는 파일이에요. 서버 운영체제에 사용자 홈 계정 폴더에 보관돼야 될 공개키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접속할 대상, 즉 서버죠. 서버가 보관해야 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처음 썼던 게 이 파일의 내용을 GitHub에다 등록을 했었어요. 그때 썼던 파일과 이 파일이 같은 파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버 운영체제에 접속할 사용자 홈 계정 디렉토리에 authorize key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생성을 해서 이 pub 파일의 내용을 여기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얘는 인증키나 공개키 파일 이름에 상관없이 고유한 파일명을 가져요. 이름이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GitHub에다가 이 파일의 내용을 등록을 했죠. 그러면은 그 내용이 GitHub 사이트에선 여기다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리눅스 상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 봅시다. 전에 이 작업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했어요. 자, ssh keygen이라고 만듭니다. 명령어를 내려요. 그러면 첫 번째로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하라고 해요. 기본 경로는 이거예요. 내 홈 디렉토리 안에 .ssh라는 폴더 안에 기본 이름이 id_rsa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이름은 이미 그 전에 그 GitHub 등록할 때 한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이름을 또 쓰면은 파일이 중복이 되니까 GitHub 등록이 깨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경로 안에 myserver라는 파일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그런 파일이 생성이 됐다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 파일도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서 쪼르륵 하고 나옵니다.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면 그냥 빈값으로 엔터 치세요. 이 인증서를 만드는 이유가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입력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비밀번호 넣어버리면은 로그인할 때마다 비밀번호 넣어줘야 돼요. 또 굳이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자, 각 단계예요. 자, 명령어가 끝나고 나서 자기 홈 디렉토리의 ssh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모든 파일 보기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파일들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접속할 대상이 보관해야 될 파일은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파일은 이 마이서버예요. 자, 이 공개키 파일의 내용을 authorize key 안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게 cat 출력을 해요. 공개키 파일의 내용을 출력을 해요. 이 파일의 내용을 출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다이렉션을 걸어요. 그럼 출력 내용을 다른 파일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이 파일에다가 출력되는 내용을 다 기록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공개키 파일의 내용이 여기에 전부 기입이 됩니다. 자, 리눅스 이제 이 정도 해주고 FTP로 접속을 해서 생성된 공개키 파일을 내려받아요. 근데 이 점으로 시작하는 폴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숨긴 폴더라서 FTP로 접속해도 여기 폴더 목록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위치에다가 여러분들이 /ssh라고 직접 입력하고 엔터를 치셔서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장자가 없는 마이서버라는 파일을 내려봤습니다.
지금 저도 GitHub 때문에 이 파일 두 개가 이미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도 이게 있을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지금 GitHub 안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리눅스에서 생성한 파일을 내려봤습니다. 자, 만약에 맥 운영체제에서 인증키를 내려받을 때 자기 홈 디렉토리 안에 .ssh라는 폴더가 없으면 직접 만드셔야 돼요. 뭐 윈도우도 이 폴더 만들어주면 되긴 하지만, 근데 맥 같은 경우는 리눅스랑 개념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맥은 파일 퍼미션 개념이 있어요. 맥에서 ls-al 치면 출력 결과가 리눅스랑 똑같아요. 그 맥은 chmod 뭐 766 뭐 이렇게 퍼미션 설정이 다 돼요. 실제로. 자, 일단은 자기 홈 디렉토리 안에 물결이 홈 디렉토리라고 그랬죠? 그 안에 .ssh 폴더를 만듭니다. 근데 이 폴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GitHub 같은 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홈 디렉토리 안에서 이 명령을 먼저 한번 내려보세요. ls-al. 그래서 .ssh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만약에 이 폴더가 없어서 만들면 폴더의 퍼미션을 700으로 맞춰줘야 돼요. 윈도우는 퍼미션 설정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 파일을 .ssh 폴더로 내려받으면, 이것도 맥에서만 해요. 이 인증서 파일의 권한을 600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ssh 위치에서 -l 했을 때, ls-l 했을 때 인증서 파일의 권한이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권한을 바꾸고 나면 600이니까 나를 빼고 나머지는 권한이 다 없는 거죠. 인증서 파일 권한이 안 맞으면 작동을 안 해요. 파일이 존재해도. 윈도우는 그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SH 계정 이름 골뱅이 리눅스 IP -p 포트 번호 -i 하고서 인증키 파일 경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인증서 파일이 기본 이름이 id_rsa예요. 기본 이름을 그냥 쓰고 있다면 이 옵션을 안 줘도 되긴 하는데, 지금 마이서버라고 이름을 바꿔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i 옵션으로 인증키 경로를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리눅스에 접속하면 로그인 과정 건너뛰고 다이렉트 접속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인증서를 생성할 때 내가 여기서 이걸 입력을 안 했어요. 만약 이걸 입력 안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기본 이름으로 id_rsa라고 파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id_rsa.pub이라고 하는 파일도 생기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증서 파일 이름을 기본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여기가 id_rsa고 id_rsa.pub이에요.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생겼다면 요 인증서 파일을 내 컴퓨터에 내려받으면 기존에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덮어 쓰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 컴퓨터에 있는 이 파일은 기존에 GitHub하고 연동돼 있던 파일이에요. 근데 리눅스에서 생성한 파일로 이렇게 새로 받아버리면 GitHub하고 더 이상 연동이 안 돼요.
해결책은 뭐냐? 그럼 얘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왜 GitHub 사용자 설정에 전에 이 파일 열어갖고 내용 등록한 거 있죠. 기존에 등록된 거 지워버리고 얘를 새로 등록하시면 돼요. 리눅스에서 생성한 POB 파일을 내 컴퓨터에 내려받은 다음에 이 파일의 내용을 GitHub에다가 다시 등록하시면 돼요. GitHub 세팅에서. 그러면 요 인증서 파일 하나로 리눅스에도 로그인하고 GitHub에도 로그인하고 인증서 파일 하나가 두 군데 로그인을 담당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리눅스 접속할 때 이 뒷부분에 인증서 파일 경로 입력하는 옵션을 안 써도 되겠죠. 실제로 저는요, 요 인증서 파일이 서버 4대에 연동돼요. GitHub 포함해서 5군데 연동을 해요. 인증서 파일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쓰는 은행이 3군데야. 3군데마다 공인인증서를 다 따로 써야 돼. 귀찮잖아요. 보통 공인인증서 하나 발급받아서 은행 다 등록해놓고 쓰죠. 같은 얘기예요. 인증서 파일 하나 갖다가 서버마다 다 따로 쓰면 좀 귀찮으니까 요거 하나로 내가 관여하는 모든 시스템에 다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증서 파일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보다가 남았던 MySQL 관련 내용까지 봅시다. 자, 우리가 MySQL을 설치를 다 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복구까지 했고,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설정까지 이야기했었죠. 사용자 계정 설정은 사실 노드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자, 계정을 만들 때 여기 아이디를 기입하고 로컬호스트라고 입력하면 이 아이디는 무조건 리눅스 안에서 직접 접속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로컬호스트라고 기입을 하면은 이 아이디가 MySQL에 접속하려면 윈도우에서 일단 리눅스에 접속을 하고 리눅스 상에서 MySQL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퍼센트라고 기입을 하면은 모든 곳에서의 접근을 허가하겠다는 뜻이 돼요. 이 사용자는 아무 데서나 접속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퍼센트가. 그러면 윈도우에서 리눅스 안 거치고 MySQL로 다이렉트 접속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윈도우에서 리눅스 상에서 가동되고 있는 MySQL에 접속하려면 먼저 SSH로 리눅스에 접속을 한 다음에 리눅스 상에서 MySQL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퍼센트로 지정해 버리면은 내 컴퓨터에서 MySQL 명령을 써갖고 리눅스에 다이렉트 접속이 된다고요. 모든 곳에서의 접근을 허가하기 때문에. 네, 그게 로컬호스트와 퍼센트입니다. 특정 IP를 지정하면은 지정된 컴퓨터에서만 접속이 가능한데요. 요거는 잘 안 쓰는 것 같고 로컬호스트 아닌 퍼센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스쿨이라는 이름의 사용자를 모든 곳에서 접근 가능하게 새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마이스쿨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접근 권한 부여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 번 해봤던 거니까 괜찮을 거고, 만약에 특정 사용자를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제거하려면 리보크라는 명령을 쓰는데 이거는 뭐 오늘 실습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참고로 알아만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MySQL 접속 확인까지
여기까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만약에 MySQL을 외부에서 진짜 접속할 수 있게끔 리눅스를 안 거치고 외부에서 MySQL로 다이렉트 접속이 되게끔 할 거면 일반적인 실무에선 보안상의 이유로 MySQL 외부 접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여기서 이제 실습이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자, 기본 포트 3306입니다. 얘네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안을 불리하니까 이미 포트로 바꿔야 돼요. 윈도우에서는 my.ini라는 파일이 있어요. 윈도우는. 근데 리눅스는요. etc 밑에 mysql 밑에 mariadb.conf.d 밑에 50server.cmf 이런 겁나 길죠, 경우. 얘를 열어요. 거기에다가 포트 번호 섹션을 넣는 거예요. mysqld라고 하는 섹션에다가 포트 9903번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인드 어드레스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요. 외부에서 접속을 허가할 IP인데요. 기존 값을 샵으로 막아버리고 바인드 어드레스 0.0.0.0 이렇게 하면은 모든 곳에서의 접속이 허가됩니다. 자, 9903번 포트 만들었으니까 9903 방화벽 설정해주고요. 방화벽 제로드 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MySQL에 외부에서 다이렉트 접속이 돼요. 내 윈도우가 있고 리눅스가 있고 이 리눅스 안에 MySQL이 가동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SSH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MySQL 명령으로 접속하고 이거였는데 이 설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윈도우에서 MySQL -H 처음 본 옵션이에요. 접속할 대상 시스템의 서버를 입력합니다. -P 대문자예요. 소문자 P는 패스워드고 대문자 P가 포트예요. 대소문자 가리셔야 돼요. 대문자 P 9903 포트 번호 -U ID 비밀번호 요 명령어를 기입하면은 내 윈도우에서 리눅스에 다이렉트 접속이 돼요. 자, 모든 세팅 끝나면 MySQL 한번 재가동해야 돼요. 시스템CTL 스탑 MariaDB. 아, 이거 삭제 방법이구나. 예, 여기 삭제는 안 하기로 했죠? 지우지 마세요. 삭제 방법이 좀 길긴 한데 삭제는 뭐 안 하셔도 돼요. 자, 아마 지금 조별로 프로젝트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점이 오에 따라서 이제 백엔드를 슬슬 이제 준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면서 백업하고 전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슬슬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공유 방법이 없거든.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VM웨어 말고 진짜로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한 대 준비해요. 컴퓨터를 준비해서 여기에다가 리눅스를 깔아요. 그리고 여기에 MySQL을 까는 거죠. 자, 이 컴퓨터는 실제 상용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발 기간 동안 테스트 용도로 쓰는 장비예요. 그래서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저는 회사 다닐 때 TV 서버라고 불렀거든요. 회사마다 부르는 용어는 달라요. 자, 이렇게 깔아놓고 이 MySQL을 모든 곳에서 접속 가능하게 세팅을 합니다. 방화벽도 열어요. 방화벽도 이렇게 열어줘요. 그럼 이제 사무실에 있는 개발자들이 지들이 이제 각자 백엔드 노드를 돌릴 거 아니에요. 개발하니까. 그쵸? 여러분들 노드.js 그 설정 파일 만들어줬죠?
그 설정 파일에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컴퓨터에 IP 주소 포트 번호 적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테스트 서버에 IP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DB를 이렇게 접속해서 쓰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노드 코드는 각자 작업하지만 이거는 뭐 GitHub으로 서로 동기화시키면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개발자가 공유하니까 서로 작업력이 그때부터는 별다른 조치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공유돼요. 데이터베이스 뭐 ERD 그린다고 서로 이거 동기화 어떻게 하느니 내용 어떻게 전달할 그런 고민이 애시 당초 존재하지도 않아요. 원래 이렇게 작업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무실 안에 테스트 베드 같은 거를 한 대를 둡니다. 근데 보안 때문에 이 테스트 장비도 외부에서 막 접속하게끔 하진 않아요. 사무실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이유로 개발자가 사실 원격 근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그 외주 개발할 때 파견 업무 내보내는 건데 개발자가 원격 근무한다? 그럼 걔가 작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사실은. 데이터가 외부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 보안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작업은 외부에서 안 시켜요. 뭐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때 뭐 원격 근무 가능한지 여부 물론 요즘은 중요한 이슈로 보겠지만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월급 고만고만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중요도가 높을수록 보안적인 이슈가 클수록 안에서 꽁꽁 싸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거를 맡은 사람이 급여를 많이 받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제 말 틀린 거 있나요? 그러니까 회사를 선택하실 때 편하되 월급을 적게 받을 거냐 빡세되 월급을 많이 받을 거냐 편하고 월급 많은 일은 없어요. 그건 솔직히 도둑놈 심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선택하실 때 선정 기준이 내가 그 약간 편안함을 통해서 그 워라밸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당장 몸이 빡세더라도 그 좀 경제적인 자립심을 키우는데 보탬이 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선정 기준이 되셔야 될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테스트 서버는 외부에 유출되면 되진 않아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왜냐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서비스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죠. 다른 회사 따라하면 어떡해. 이건 또 다른 의미의 보안이에요. 그래서 진짜 외부에 오픈하기 전까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사들 때문에. 그런 경우는 GitHub도 안 써요. GitHub 시스템을 회사 안에 딱 별도로 구축을 해요. 이렇게 하면. GitHub도. GitHub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쓰는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자체가 회사 밖으로 절대 유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소스 코드는 회사의 지적 자산이니까요. 내가 월급 받고 내가 만든 소스니까 내가 회사 다니면서 만든 소스니까 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사에서 월급을 줬기 때문에 회사 소유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아예 애초부터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들이 사실 IT 기업으로 진짜 제대로 된 회사예요. 이런 보안적인 장치 하나도 없다. 그냥 외부 GitHub 썼다. 데이터베이스 각자 개발자들이 자기 컴퓨터에 달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 데서나 개발한다.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데요. 스타트업이거나. 지금 얘기가 좀 납득이 되시나요? 저럴 것 같아. 뭐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겪는 일은 아니지만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걸수록 꽁꽁 싸매는 건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포트 번호를 이렇게 모두 접근하게끔 엽니다. 내부에서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조별 프로젝트를 학원에 나와서 하신다면 이 컴퓨터 강의실에 지금 빈 컴퓨터 많으니까 아무거나 빈 컴퓨터 하나 잡고, 대신에 리눅스는 아니겠죠. 윈도우겠죠. 아무 컴퓨터 하나 붙잡고 거기다 MySQL 깔아서 다 접속할 수 있게끔 열어버리고, 각자 이렇게 쓰면은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서로 이거 파일 어떻게 주고받냐, 뭐 그런 이슈는 없을 거다. 예,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아마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이제는 그때 그게 저 얘기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오늘 제 설명은 충분히 성공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해보시면 되고요. 11시 45분에 시작할게요. 11시 45분에 이제 드디어 우리 최종장입니다. 리눅스에서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노드를 가동시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새로운 패키지가 나올 겁니다. PM2라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마지막 내용. 45분에 봅시다. 자, 리눅스 시스템에 이제 우리가 만든 백엔드를 가동을 시킬 겁니다. 리눅스에 노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NVM이라는 걸 먼저 깝니다. 노드 버전 매니저 줄여서 NVM이라고 하는데요. 노드.js의 버전 관리 도구예요. 노드.js 자체.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할 때 노드.js를 바꿔가면서 써야 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나 혼자 프로젝트 할 때는 뭐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고요. 뭐 리눅스 입장에서 개발자들이 각자 만든 서비스를 이렇게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노드를 버전을 다른 걸 썼다. 그럼 얘 입장에서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버전을 막 바꿔가면서 가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일단 이 NVM을 쓰면 컴퓨터에 여러 버전의 노드를 깔 수 있게끔 하고요. use 명령어를 써서 내가 원하는 노드 버전으로 활성화를 간단하게 시킬 수 있어요. 뭐 그 밖에 버전 관리가 쉽다, 뭐 이런 이점들이 있고요. 자, 리눅스에서 NVM을 설치하려면 일단 이 공식 사이트를 방문을 합니다. 자, 저도 링크 클릭했어요. 여기 조금 밑에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게 CURL하고 wget 중에 우린 wget을 배웠죠. wget이 다운로드 받는 명령어잖아요. 이걸로 다운로드 받고 파이프라인 건 다음에 바쉬. 그러니까 바쉬 쉘로 이걸 실행시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일반 사용자 권한입니다. 루트 권한이 아닙니다. 원래 노드는 사용자마다 자기 홈 디렉토리에 따로 깔아요. 루트 권한이 아니에요. 명령어 내리면 다운로드 쭉 받아요, 지가. 그리고 엄청 착하게 익스포트. 환경 변수도 지가 알아서 세팅해요. 그래서 NVM 버전 명령 내려서 설치된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얘를 통해서 NVM 인스톨이라고 하면은 최신 노드.js가 설치됩니다. 특정 버전을 깔고 싶으면 NVM 인스톨하고 서 설치하고자 하는 버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NVM 명령으로 노드 버전을 여러 개를 깔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내 컴퓨터에서 NVM LS라고 하면은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노드.js 버전들이 쫙 출력이 됩니다. 그 중에 앞에 별표가 나오면 걔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버전이에요. 내가 다른 버전으로 바꾸고 싶다. NVM use 하고서 사용하고자 하는 버전명 입력하시면은 그 컴퓨터에 활성화되어 있는 버전을 딴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특정 버전을 삭제할 때는 NVM uninstall 하고서 삭제하고자 하는 버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NVM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명령어들을 써서 이제부터 실습.
자, MVM 인스톨 노드. 그냥 무조건 최신 버전 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8.6.0이 깔리네요. 근데 이 캡처 뜬 것보다 더 높은 버전이 깔릴 수도 있습니다. 자, 노드 깔리고 나서 노드 버전, npm 버전 해갖고 각각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리눅스에서 이 mvm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써서 노드를 깔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 맥이나 윈도우에서 깔 땐 노드 깔면 npm이 같이 깔렸죠. 그래서 우리 npm 인스톨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썼잖아요. 근데 리눅스는 노드하고 npm을 따로 깔아요, 원래. 근데 npm 설치가 엄청 빡세요. 하지만 이 nvm,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을 쓰면은 노드하고 npm이 같이 깔려요. 자, npm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npm으로 얀 깝시다. npm 인스톨 -g 얀 하면은 리눅스에 얀 깔리죠. 자, 환경 변수 추가할게요, 리눅스에. 자, 우리 익스프레스 코딩하면서 몇몇 곳에 if 한 다음에 process.env.node env가 프로덕션이면, 이런 식의 그 분기가 들어갔던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어디냐면은 그 노드가 환경 설정 파일을 어떤 파일을 읽어드릴지 이 값에 따라서 분기하게끔 해놨었어요. 자, 저도 지금 제 컴퓨터에 코드가 없어서 제 기술로 들어갈게요. 자, 이게 지금 우리 노드 app.js 파일인데 process.env.node.env가 프로덕션이 아니면 요 파일을 설정 파일로 가져오고, 그렇지 않다면 이 파일을 설정 파일로 가져와라. 이렇게 이 환경 변수에 따라서 설정 파일을 각각 다르게 사용하도록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env.config라고 해서 여기에서 세팅된 환경 설정 파일을 읽어드리면 이 설정 파일에 있는 값들이 process.env.이름, 이런 식으로 Node.js 안에 로딩이 되는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process.env라고 시작하는 값은 적어도 이 코드가 동작한 다음에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얘는 어디서 온 걸까?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변수, 리눅스 같은 경우는 쉘 초기화 파일에 등록한 그 환경 변수, 걔네들이 그냥 노드가 가동만 하면 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눅스 쉘 초기화 파일에서 익스포트 변수 이름, 어제 쉘 초기화 파일 얘기했었죠? 이게 들어가면은 이 변수 이름을 노드에서 갖다 쓴다고요. 리눅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드에서 이 값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그리고 심지어 이 값은 리액트에서도 갖다 씁니다. process.env하고서 이 환경 변수 리눅스 운영체제에 등록된 환경 변수는 리액트도 갖다 씁니다. 만약에 쉘 초기화 파일에 지금 환경 변수 설정하는 방법을 좀 등한시했다면 리액트에서 굉장히 큰 걸 놓치신 거예요. 자, 이 노드 env는 그냥 운영체제에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쉘 초기화 파일을 열어서 VI 에디터를 열어서 익스포트 노드 env에다가 프로덕션이라는 값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이 값이 없죠. 이건 지금 리눅스에 기록하라는 거지. 리눅스에 추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엔드가 가동할 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이 설정 파일이 가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리눅스에서는 이 설정 파일이 가동돼요. 그래서 테스트용과 상용 이렇게 설정 파일을 나눌 수 있어요. 리액트에서도 설정 파일 보면은 env.development랑 .env.production 이렇게 설정 파일 두 개씩 가져갔죠. 리액트의 설정 파일도 이 값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눅스에서 쉘 스크립트 쉘 초기화 파일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는 리액트건 노드건 환경 설정 파일을 다룰 줄 모른다는 얘기가 돼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FTP로 익스프레스 백엔드 프로그램을 적절한 위치에 올리세요. 저는 리눅스에다가 마이웹이라고 폴더 하나 만들고요. 컨트롤러, 뭐 헬퍼, 뭐 이렇게 폴더 열었어요. 올렸어요. 뭐 깃에서 클론 받아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 마지막 풀스택 프로젝트 한 거 있죠? 이 풀스택 프로젝트가 이제 리액트 안에다가 노드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 풀스택 프로젝트 안에 보시면은 서버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파비콘 파일이 있죠. 그 다음에 env.server.production 디벨로먼트 파일을 안 올려도 돼요. 어차피 읽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키지.json 백엔드가 가동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파일들을 폴더 하나 만들고 올리시면 돼요. 여기에 뭐 컨트롤러, 헬퍼, 매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거 다 서버 폴더에 다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상황이 다른 거지. 우리는 이렇게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를 합니다. 초록 업로드를 해요. 리액트는 올리지 않습니다. 리액트는 올리지 않습니다. 실제 상용화 시킬 때는 노드만 올라가요. 리액트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리눅스에 접속을 해서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다 복원이 돼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리눅스에 마이스쿨 복원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이웹 폴더 들어가서 얀 인스톨 하면 다 깔릴 거 아니에요, 패키지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노드에서 포트 번호 3001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3001을 포트 번호 여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수업 예제를 그냥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3001번 포트를 썼지만 실제 상용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80번 포트를 여셔야 돼요. 환경 설정 파일에서도 포트 값을 80으로 고쳐야 됩니다. 웹은 기본 포트가 80이에요. 지금 이거는 내가 테스트용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실제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게 여는 거예요. 네이버 접속할 때 네이버 닷컴 한 다음에 맨날 뒤에 콜론 30001 이렇게 붙이라고 할 거예요. 안 붙이잖아요. 접속할 때 포트 번호를 안 붙이려면 80번 포트를 써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실습한 거 그대로 답습하느라고 3001번을 썼지만 실제로는 80번 포트를 써야 된다.
작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80번 포트로 고쳐보셔도 좋고요. 방화벽 리로드 하면 방화벽 열린 거 확인하고요. 그러면 이제 백엔드 가동하세요. 그럼 이제 얘는 리눅스에서 가동이 되는 걸 겁니다. 리눅스에서 가동이 되는 거니까 인썸니아로 접속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 IP 주소가 더 이상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리눅스 IP가 돼야 돼요. 리눅스로 접속한, 리눅스에서 가동되는 걸 접속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썸니아 테스트할 때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백엔드 가동시키지 마세요. 그럼 헷갈리니까. 이거는 지금 리눅스 상에 접속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터미널에 출력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리눅스 터미널에 출력 안 될 수도 있어요. 프로덕션 걸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터미널에 로그 출력되는 것도 프로덕션 버전일 때는 출력 안 되게 해놨어요. 여기에 헬퍼 안에 로그 헬퍼 보면은 터미널에 출력되게 하는 게 지금 요 if문인데 env.node env가 프로덕션이 아닐 때만 등록하게 있으니까 이 값이 있으면 얘가 적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용 서비스에서는 지금 우리 프로그램대로면 터미널에 이 로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로그 파일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출력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종료할 때는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면 리눅스에서 우리가 로그아웃하면 백엔드도 종료가 돼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윈도우에 컴퓨터를 이렇게 켜놓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켜놓고 있는데 내가 컴퓨터에서 로그아웃하면은 내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다 꺼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가동하면 백엔드 가동해놓고 누군가가 리눅스를 24시간 계속 눈 뜨고 봐야 돼. 얘가 잠자기 모드 같은 거 안 되게끔 가끔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줘 가면서 24시간 누가 봐야 돼요. 아무도 그렇게 못 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잘 이식됐다라는 거 확인했으면 이거 하려면 당연히 마이스쿨 데이터베이스가 복원돼 있어야 됩니다. 자, PM2. PM2는요, 노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세스 매니저예요. 그래서 PM이에요. 자, 노드 어플리케이션을 클러스터 모드로 실행시킨다거나 메모리가 넘친다거나 오류로 인해 프로세스가 종료됐을 때 얘네들이 이제 자동으로 재시작하게 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npm install -g pm2에서 깔고요. pm2 스타트 시작 프로그램 이름. 마이 웹폴더에서 pm2 스타트 app.js 이렇게 가동하면은 설치가 이렇게 표가 나오고 터미널이 멀쩡히 이렇게 돌아와요.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가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내가 리눅스를 그 터미널을 종료해도 계속 종료 안 되고 가동을 합니다. 자, PM2 리스트라고 하면은 현재 가동 중인 프로그램 목록이 보이고요. 중지시키고 싶다. 이 ID 값 확인해서 PM2 스탑 ID 번호. PM2에 관리되는 프로그램을 특정 하나만 실행하겠다. 그럼 PM2 스타트 ID 번호. 그냥 PM2 스타트라고 하면 등록되어 있는 그 노드 프로그램이 전부 일시 가동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는 하나만 쓸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실습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의 과정이 이제 모두 쭉 진행이 된다면 아까 FTP 파일 올렸죠? 자, 이렇게 백엔드로 올렸다고 치자고요. 뭐 이런 몇 가지 폴더들은 이제 서버라는 폴더에 다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서버라는 폴더에 모아서 들어가기로 해놨죠.
백엔드만 올리라 그랬어요. 프론트엔드 올리는 거 아니고요. 그럼 이제 프론트엔드는 어쩌냐? 여러 번 이야기했죠. 프론트엔드는 백엔드에 빌붙어야 된다고. 프론트엔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얀 빌드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그 리액트 프로젝트가 빌드되는 거 저번에 보여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노드의 퍼블릭 폴더에다 넣는 거예요. 개발할 때는 마치 노드가 리액트에 빌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서비스할 때는 리액트가 노드에 빌붙어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 개발자가 백엔드 못 만들면 자기가 만든 거 서비스할 방법이 없어요. 매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음식을 되게 맛있게 만들 줄 알아. 근데 장사할 줄은 몰라. 그게 프론트만 하는 개발자예요. 그래서 프론트 개발자들 백엔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건데 뭐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누군가가 오픈하는 서비스에서 그냥 화면 구성만 해주고 끝낼 거냐에 따라서 개발팀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바뀌어요. 어느 회사건 간에 서버를 담당하는 사람이 모든 실권을 다 가져요. 개발회사가 인력을 만약에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면 1순위가 퍼블리셔예요, 사실은. 그 다음이 프론트 개발자예요. 끝까지 안 내보내는 사람은 서버 개발자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모든 데이터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 나가면은 회사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화면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버 개발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해요. 왜 요즘 개발자 연봉 막 1억 시대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장담하는데 그 중에 프론트 개발자는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데이터를 만지거나 아니면 어느 회사의 핵심 기술을 만지는 상위 5% 미만의 사람들이나 역대 연봉이지, 일반적인 개발자는 그냥 일반 사무직보다 연봉 1, 2천 정도 더 받는 정도.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일반 사무직보다 연봉 앞자리가 다른데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자, 어쨌건 핵심은 프론트 결과물은 빌드를 거쳐서 백엔드의 퍼블릭 폴더 안에 들어가야만 사용자한테 제공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리눅스를 깔고요, SSH를 설정을 하고. 정리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리눅스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맨 먼저 SSH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FTP를 설정을 하세요. 왜냐면 리눅스에서 작업할 파일들을 업로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백엔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만든 홈페이지를 오픈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레시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실제 고객들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내장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개발자들은 배포라고 합니다. 가끔 이제 DP 한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기는 해요. 디플로이먼트 줄여서 이제 DP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제 DP 합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 배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리눅스 설치를 제외하고 SSH 설정, FTP 설정, 데이터베이스 설정, 백엔드 설정한 다음에 테스트까지 해야죠. 테스트는 보통 그 인썸니아로 합니다. 뭐 갯방식만 확인하는 거면 웹브라우저를 해봐도 상관없고요.
요 과정이 이제 요 과정은 이제 여러 번 해봐서 익숙해질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요 과정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잘 보시면은 제가 마크다운으로 드린 파일이 있고 PPT로 드린 파일이 있죠. 그러니까 마크다운으로 드린 파일들은요, 대부분 뭔가 설치하는 거예요, 다. 기본 명령어들은 PPT로 정리해서 드렸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준비할 때 설치 매뉴얼을 여러분들 드린 그 마크다운 교환으로 저도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설치 과정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익숙하게, 좀 능숙하게 하게끔 여러 번 연습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풀스택 과정의 모든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저께부터 목소리 낼 때 조금 신경을 썼다고 쓰긴 했는데 아직 잘 안 변하네요. 이게 습관이. 네, 소리를 배에서 내고 싶은데 계속 목을 가네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듣기에 유쾌하지 않은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깨달아서 6개월 동안이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한 번에 듣고 다 기억은 못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각자 언제가 됐건 간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제 곱씹어 보실 그 시간은 분명히 마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 자체가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결과만 봅니다. 저는 평소에도. 근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면 그 원인은 과정에서 찾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고쳐야 될 점을 발견하고 시행을 해야겠죠. 남은 6개월, 아니 남은 6개월, 남은 이제 그 훈련 기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 각자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각자 이제 6개월간의 수업 내용을 마무리하시거나 뭐 그러셔야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목표한 결과를 얻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 지난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되짚어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종강날 따로 또 이런 그 마지막 인사 또 하겠죠. 예, 그 전까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석 처리만 할 겁니다. 프로젝트나 아니면 개인 학습 때문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저랑 개인톡으로 스케줄 예약하시고 학원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마웠고요. 우리 남은 기간도 그래도 출석은 잘 챙겨서 합시다. 돈 받아야죠. 그렇죠?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따 중간 신호할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